안녕하세요. 심리연구소 길버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멘탈 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나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어떻게 해야 멘탈 갑이 될 수 있을까요? 상담 오시는 분 중에 자신이 나약하다, 소심하다, 예민하다, 찌질하다, 뭐 이런 등의 자기 개념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 부류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히 멘탈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은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은 굉장히 좀 부족하고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이 멘탈 갑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뭉뚱거려져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멘탈 갑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라는 단어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부류가 지금 섞여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오해가 뭐냐? 많은 지금 사회적으로 이제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행동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갑질이죠. 그럼 갑질을 한다는 것은 멘탈 갑하고 과연 비슷한 것인가 아니면 좀 다른 것인가? 제 생각에는 좀 두 가지가 같지는 않잖아요. 소위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 하는 멘탈 갑이 된다는 것이 과연 갑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죠? 우리가 오늘 탐구하려고 하는 멘탈 갑과 뭔가 조금 병리적인 성질을 가진 이제 갑질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그걸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대상과 현상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우리가 어떤 건강한 심리적인 힘을 갖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리학적으로는 멘탈 갑이라는 어떤 그런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용어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회복할 수, 이제 어떤 그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얼마나 이제 탄력적으로 진짜 저는 회복 탄력성 하면 어릴 때 제가 가지고 놀던 그 탱탱볼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니면 이제 회복 탄력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지고 뭐 노는 뭐 축구공이나 농구공에 안에 이제 공기가 얼마나 들었냐에 따라서 같은 공이라도 공기가 빠져버리면 탄성이 떨어지잖아요. 바닥에 튀기면 잘 튀어 올라오지 않듯이 그래서 이제 안에 공기가 얼마나 들었냐에 따라 공의 탄력성이 이제 결정이 되듯이 사람에게도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이 겉으로 보기에는 쉽게 아주 깊은 통찰을 가지지 않으면 그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왜 이렇게까지 건강한 회복 탄력성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왜 구분하기가 어려운지 심리학적으로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어쨌든 단순하게 보면 우리 마음은 이제 빙산으로 비유하는 게 가장 그나마 쉬우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는 빙산 가장 위쪽에 드러난 부분 요쪽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뭐 여러 가지로 이름 붙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페르조나라는 단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페르조나라는 단어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 채널을 많이 진행하면서 많이 반복하게 될 텐데 가장 단순하게는 이제 가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바깥으로 드러난 정체성이죠. 음, 그래서 뭐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나라고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페르소나를 구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페르소나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내가 하는 역할, 직업, 뭐 출신, 누구의 뭐 자식인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페르소나가 절대 나의 전부는 아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볼 거고요. 이제 페르소나 밑에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하는 이제 심리적인 기제가 있고 이 방어 기제는 결국 우리 이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어떤 틀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이
틀에 의해서 이 틀의 또 핵심 요인은 수치심이라는 게 가장 이제 틀의 핵심에. 근데 이제 수치심이란 감정은 숨기고 싶은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로 방어 기제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방어 기제 중에서도 굉장히 흔한 것들은 부인, 디나이얼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봐도 화가 나 보이는데 그래서 너 화났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 화 안 났어. 하고 이제 뭐 자기 감정을 부정한다든지 또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투사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영어로는 프로젝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안에 품고 있기 힘든 그런 속성들을 외부로 이제 바깥으로 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인과 투사라는 어떤 방어 기제를 주로 씀으로써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자존심을 유지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과 투사를 많이 오랫동안 쓰기 시작하면요. 점점 뭔가 자기 감정과 자기 욕구 어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저는 심리학적으로는 심리학적인 마취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마취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마취하잖아요. 네, 물론 마취를 하면 통증은 덜 느끼지만 실은 다른 감각도 마비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틀이 이제 점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경직되는 경우가 많고 경직의 정도에 따라 아주 그냥 고집불통 마이웨이로 가시는 분도 있고 좀 더 심하면 공감 능력의 결여로 가는 분들이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들 중에 일부를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정작 자신도 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걸 다 이겨냈다, 극복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진정으로 이제 지향하는 지점은 이런 경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유연으로 가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유연한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전체에서 글쎄요 한 5 내지 한 10% 정도 될까요? 상당히 드문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경직으로 가는 방향을 이쪽으로 그죠? 틀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 주된 관심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크게는 이제 세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요쪽 그룹은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좀 착하다고 또는 뭐 소심하고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이런 분들이 그나마 이제 그래도 우리가 사는데 요 저기 높이는 인구의 이제 분포수를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쪽 그룹이 이제 소위 스스로를 조금 이제 소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좀 더 심해지는 거겠죠. 이쪽이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1번 부류고요. 또 한쪽의 그룹은 이제 이쪽 그룹입니다. 이쪽 2번 그룹은 어떻게 보면 좀 아까 말씀드린 방어 기제를 굉장히 강하게 사용하면서 굉장히 좀 틀이 너무 단단해진 분. 이쪽도 물론 틀이 단단하긴 한데 이쪽의 단단함과 이쪽의 단단함은 좀 틀려요. 그거는 이제 차후에 또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분들은 주로 자기 문제를 아까 말한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뭐 조금 더 심하면 성격 장애라고도 이제 불릴 수 있는 그런 그룹이고 아주 극단에 속하는 경우는 뭐 소위 요즘 말하는 이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진짜로 저희가 이제 지향하려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쪽에 약간 보라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쪽에 제가 볼 때는 그죠? 가장 유연하면서도 좀 뭔가 자기만의 또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진정한 멘탈 갑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이 이제 3번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제 아까 말한 가장 드물죠. 근데 이쪽 1번 그룹에서는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이 잘 구분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주로 그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그룹은 그냥 다 같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빈도적으로 보면 이쪽이 조금 더 3번 그룹보다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주로 이제 이 채널을 구독하실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갈 필요 없고, 여기는 오히려 더 병리적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중간 그룹으로 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상당히 또 많은 연습과 학습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어쨌든 개념적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놓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멘탈 갑, 이제 이걸 회복 탄력성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부른다면,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핵심 요인은 뭘까? 회복 탄력성을 다룬 책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아쉽고 불만인 게, 회복 탄력성을 좀 관계나 애착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애착이라는 요소가,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우리가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면 커서 회복 탄력성을 만들기가 쉽다, 또는 회복 탄력성을 갖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애착이라는 요소는,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래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변수가 중요하고, 제가 주목하는 회복 탄력성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변수는, 저는 정보 변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보 변별력이냐? 인생이라는 걸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저는 끊임없는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죠? 외부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걸 적절하게 해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점심을 뭐 먹을지 짬뽕이냐 짜장이냐, 그죠? 아침에 운전을 한다, 뭐 그죠? 뭐 주식 시세를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 동영상을 보는 것도 결국 정보 처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듣고 보고 판단하고, 제가 하는 말이 이치에 맞는지.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 실은요, 잘 때도 정보 처리해요. 꿈이 없는 잠일 때는 아니겠지만, 꿈꿀 때도 꿈도 일종의 정보 처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고, 그 중에서 이제 처리가 안 되는 정보들, 뭐 그죠, 남한테 심한 말을 들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처리가 안 되면 결국 상처가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터져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보 변별력을 가지는 것이 회복 탄력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정보 처리나 정보 변별력에 대해서는 학교 다닐 때 별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읽기, 쓰기, 사칙 연산 이런 것들이 기초적인 정보 처리를 위한 기초 훈련이 되긴 하지만, 좀 더 고급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실은 중고등학교 때 따로 배우진 않습니다. 이후로 뭐 전공에 따라서 그죠? 각자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긴 하지만, 저는 정보 변별력은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가든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가장 핵심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는 이제 정보 변별력을 잘 익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습관적인 경로로 이제 정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적 경로로 처리를 하는 건 굉장히 에너지를 아껴주는데, 그 대신 이제 문제는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때, 맥락이 바뀌었을 때 새롭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건 귀인의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귀인이란 건 좀 저기 우리 신과 함께 나오는 귀한 사람이라는 그 뜻이 아니고, 원인을 무엇으로 돌리다 할 때 요 인자는 이제 원인 인자죠. 여기서 이 귀인을 되게 이제 습관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번 소시방 그룹 분들은 주로 어떤 문제의 원인을 주로 자책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모든 어떤 외부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들을 자꾸 자기 안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물론 적당히 하면 건강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자책이 너무 과해버리면, 그러면서 이제 자꾸 그죠? 자책이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우울해지겠죠?
불안해지겠죠. 또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요. 어차피 난 해도 안 될 텐데 하는 의기소침함, 뭐 이런 것들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귀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알아차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습관적으로 지금 어떻게 원인을 돌리고 있나, 이 자책이라는 경향이 하나 있고요. 또 오늘 여기서는 제가 안 썼지만 도 아니면 모식으로 굉장히 많이 판단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고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생각을 잘 점검해 보시면 우리가 혼자 말로 굉장히 많이 되새기거든요. 뭐 그게 꼭 말이 아니더라도 생각의 형태로. 근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들은요, 되게 도 아니면 모식으로, 나는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나는 언제나 이 모양이야.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자책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도 아니면 모식 사고, 또는 뭐 이분법적 사고, 뭐 이런 용어들을 잘 정리함으로써, 이 용어들을 잘 활용하면요, 우리가 하는 생각들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결국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강하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유연하다는 게 좀 더 건강한데,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는 거는요, 분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분별력이란 단어 일상으로 더 많이, 그래서 일할 때도 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왜 일에 가르마를 되게 잘 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멘탈 갑이라는 어떤 하나의 현상은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는데, 그것들은 잘 분별해 보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어떤 중심 요소가 있고, 회복 탄력성은 물론 이제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어떤 정보 처리에 있어서 어떤 뭐랄까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렇게 내 해석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중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갖는다는 게 역시 참 쉬운 것들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말씀드릴 이 용어들을 하나하나 배우시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분별력이 생기고, 어떤 해석에 있어서 완전한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좀 다차원적이고, 그래서 도 아니면 모식이 아니라 좀 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인구 분포에서 조금 더 중심에 가 있는 것들을 아마 발견하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멘탈 갑, 절대 갑질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강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저는 조금은 경직된 것과 연결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멘탈 갑은 굉장히 유연함과 관계돼 있고, 유연함은 오히려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너무 도 아니면 모로 보지 않는 그런 연습에서 이렇게 생겨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